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도 다니는 광고회사에서 9년간 어카운트 플래너로 근무를 한 여자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 다니는 회사를 목표로 일을 했었어요. 회사에 맞게 취업 준비를 했었고 감사하게도 한 번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회사에 애정도 많고 늘 열심히 하려는 마음으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4년 뒤에 입사를 했었어요. 나이는 동갑이지만 회사에선 제가 선배이자 일을 가르쳐주는 사수였죠. 학교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생각보다 일머리는 없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려는 자세가 좋았고 성실하고 싹싹했어요. 일이야 할수록 느는 거고 일단 성실하게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니 저는 너무 좋게 봤죠. 그렇게 저는 필요한 부분도 잘 가르쳐주고 그 남자도 적극적인 자세로 배우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적으로 연락할 정도로 친해진 건 아니었지만 회사 안에서는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하고 가깝게 지냈죠. 그 남자는 그때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고 결혼을 할 거라고 했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열심히 결혼 자금을 모은다고 그랬죠. 저는 열심히 해보라고 응원을 해주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딱히 남자친구도 없었고 남자친구를 사귈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강아지 또롱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저한테 또롱이는 가족이자 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또롱이랑은 그만 놀고 제발 남자도 만나고 결혼할 생각도 하라고 잔소리를 하셨지만 저한테 관심 있는 건 회사 일과 또롱이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 주말 늦은 저녁 또롱이와 저녁 산책을 갔다가 들어왔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 목소리가 몹시 안 좋더라고요. 저희 동네 쪽인데 자기 술 한 잔 사줄 수 있냐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아니고 밖에서 따로 보자고 하길래 좀 놀라긴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안 좋길래 알겠다고 하고 나갔죠. 그 남자 한다는 말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 헤어졌냐니까 자기가 좀 실수를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용서를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다 보니 많이 슬퍼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기운 내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어쩌다 보니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후부터 그 남자가 회사에서 말고도 저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종종 했습니다. 뮤지컬 티켓이 생겼는데 같이 가자던가 새로 생긴 밥집에 가보자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요. 편한 직장 동료니까 저도 스스럼 없이 같이 잘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모습을 본 다른 직장 동료가 그러는 거예요. 둘이 사귀냐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었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냐며 둘이서 데이트하는 거 본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남들 눈에는 데이트처럼 보이는구나 했습니다. 그 뒤로는 사적으로 그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좀 의도적으로 피하니까 그 남자는 왜 자기를 피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회사 동료니까 회사 안에서만 잘 지내자. 밖에서 굳이 따로 만나고 그러진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그 남자는 몹시 서운해하면서 저에 대한 호감이 생겼다고 회사 밖에서도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회사 동료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서 초반에는 그 말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저도 그 남자가 좋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도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기에 저도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죠. 그리고 2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희가 사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나눠드리니까 드디어 결혼하느냐며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청약이 당첨되었던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은 혼수랑 신혼여행 비용으로 썼고 나머지는 잘 모아두었습니다. 나중에 차를 바꿀 때 보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신혼집 보금자리도 마련하고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 앞에는 행복한 미래만 펼쳐질 줄 알았어요. 둘 다 인정받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고 연봉도 괜찮았죠. 대출이 좀 있긴 해도 신축 자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거였고요. 열심히 돈도 많이 벌고 우리 닮은 예쁜 아이도 낳자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저 닮은 딸을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저는 남편 닮은 아들을 갖고 싶다고 했고요. 제 말에 남편은 그럼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자고 그렇게 네 식구 행복하게 잘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참 행복했어요. 애정이 가득한 회사,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나의 인연, 그리고 그 인연과 새롭게 시작될 제2의 인생까지 모든 것이 행복하고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믿었습니다. 네, 그렇게 믿었어요. 제 뒤에서는 그렇게 더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신입사원을 뽑았고 저희 팀으로도 여직원 하나와 남직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여직원의 이름은 오한나 씨였는데 얼굴도 예쁘고 싹싹하고 일도 잘했었죠.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고 성격도 활발해 보여서 팀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나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한나 씨의 사수였는데 남편은 한나 씨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일도 잘하고 싹싹한데 왜? 일을 잘하긴 뭘 잘하냐? 뭘 가르쳐주면 제대로 배울 생각도 않고 실수해도 웃는 걸로 적당히 때우긴 하지. 회사에서도 쓸데없는 짓 하면서 사람들한테나 잘 보이려고나 하지. 정작 업무에 대해서는 실수가 너무 많아. 내가 걔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니까? 저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면 속으로 당신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라 싶었습니다. 남편도 초반에는 일도 잘 못하고 실수도 많이 했거든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기는 싶었지만 남편이 한나 씨의 사수이다 보니까 저렇게 느낄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한나 씨와는 업무로 많이 엮여 있었으니까요. 다만 한나 씨가 어리고 사회생활도 아직 낯설 텐데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한 적은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남편이 괜히 나서서 제 앞에서 한나 씨 욕을 하는지요. 남편은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저의 의심을 피하고 싶어서 혹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심정으로 그랬겠죠. 저는 남편과 오한나 씨의 진짜 사이를 저희 집에 있는 펫 CCTV를 통해 알게 되었거든요. 저희 친정은 아빠가 안 계시고 엄마만 계시는데요. 제가 결혼하면서 또롱이는 엄마가 데리고 있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중국에 있는 이모 집에 놀러 가서 한동안 좀 지내다가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길면 몇 달까지도 있다가 올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또롱이를 저희 집에 당분간 데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남편에게도 말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또롱이가 노견이다 보니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서 쓰던 강아지 전용 CCTV를 가지고 와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CCTV는 또롱이의 현재 모습을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 모양이 일반적인 CCTV 같이 생긴 게 아니고 AI 장난감 같이 생겼어요. 저는 그걸 서랍장 쪽에서 거실이 잘 보이게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지나가는 말로 팩캠을 설치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남편은 그냥 대충 흘려서 듣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한 번씩 생각이 나면 그 CCTV를 보았어요. CCTV가 움직이기도 하고 강아지에게 말도 걸 수 있어서 또롱이가 불안해하거나 막 짖으면
또롱이 그만 하면서 제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과 한나 씨는 인쇄소 외근 업무가 있다고 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을 한참 하다가 문득 또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나, 밥은 먹었나 생각하면서 폰으로 팩캠을 열었죠.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왜냐면 집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도둑이 든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할 뻔했어요. 남편도 저도 회사에 와 있는데 저희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뒤통수가 남편인 겁니다. 집에 왜 갔지 생각을 하며 팩캠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누군가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 화장실에서 한나 씨가 나왔거든요. 한나 씨는 쭈그려 앉아서 저희 또롱이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외근 간다고 한 남편과 한나 씨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걸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한나 씨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하더니 갑자기 둘이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과 한나 씨는 저희 신혼집에서 외도를 저지르는 것이었어요.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싶어서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사무실을 벗어나 화장실에 앉아 그 팩캠을 계속 봤습니다. 손이 너무 떨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거실에서는 또롱이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한나 씨는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니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두 인간들이 저희 집 안방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죠. 저는 너무 큰 충격으로 화장실에서 거의 1시간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저는 꿈에도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드나들었을까? 또롱이가 오한나 씨를 보고 짖지 않는 걸 보니 처음 온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둘이서 외근을 자주 나갔는데 사실은 우리 집으로 갔던 걸까? 지금 당장이라도 남편과 오한나 씨 멱살을 잡아 끌고 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온몸이 너무 떨리고 기가 막혔죠. 가만 생각해보니 오한나 씨는 저희 결혼식에도 왔었어요. 신부 대기실에 있는 저를 보고는 과장님, 너무 아름다운 신부세요. 라고 했었죠. 그리고 저에게 과장님 행복하세요 라고도 했었습니다. 내 뒤에서 내 남편과 만나고 신혼집에 내 침대에서 뒹굴었던 그녀가 저보고는 결혼식장에서 행복하라고 했던 겁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것들에게 기만당하고 있었을까 속에서는 용암 같은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그 인간들의 낯짝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일단 안 믿겼고 제가 그것들 얼굴을 직접 보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사무실로 돌아가니 팀장님이 어디 몸이 안 좋느냐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급체를 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하고 조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회사를 나왔어요. 그 인간들이 좀 전까지 있었던 집으로 들어갈 업무가 안 나서 차 안에서 녹화된 캠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니 오한나 씨는 화장실에 가고 남편은 물을 마시고는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제가 봤던 그 광경이었고요. 저는 배신감으로 벌벌 떨며 그 장면을 보고 또 봤습니다. 결혼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차라리 모텔을 가지 왜 신혼집을 왔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남편은 연애 때 저랑도 호텔이나 모텔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스쳐간 곳이 싫다고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면서 이 인간이 지는 세상에서 제일 더럽게 바람피면서 기어코 바람질까지 집에서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데
제가 아파서 조퇴했다는 얘기를 들은 건지 남편이 저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는 안 받으려다가 받았는데 엄청 걱정스러운 척하면서 괜찮냐느니 어느 병원에 갔냐느니 묻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인가 싶었죠. 결혼한 지 몇 개월도 안 된 새신랑이 신혼집에서 다른 여자, 그것도 회사 동료랑 그러고 있었으면서 뻔뻔하게 제 걱정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쌍욕이 나오는 걸 겨우 참고 대강 전화 끊었어요. 그렇게 저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침대가 역겨워서 눕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방에 이불 깔고 누웠습니다. 누워서 내내 그 생각만 곱씹었죠. 결혼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남편은 바람을 피고 저는 그걸로 이혼을 한다니 제 신세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괜찮냐며 왜 침대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자느냐 그러는 겁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쥐어 뜯어놓고 싶은 걸 참고는 그냥 방바닥 따뜻한데 눕고 싶어서 그러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좀 쉬고 싶다고요. 남편은 죽을 좀 사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제 앞에서는 잘하는 척, 껌뻑 죽는 척 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치졸할 수가 있나 싶었죠. 저는 다음 날도 병가를 냈고 하루 종일 남편과 오한나 씨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결론은 이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다고 해도 그냥은 못하겠다. 회사에 저것들 소문 다 내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런 것도 내 얼굴에 침뱉기 아닌가 싶어서 그 생각도 접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남편에게 이혼 서류 전달하고 그것들 불러서 소문내기 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 둘이 나가면 당연히 소문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너무 암울하고 기가 막혔지만 애써 마음을 달랬어요. 차라리 신혼 초에 내 남편이 쓰레기라는 사실을 알아채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자면서요.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변호사 상담도 하고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 남편과 그 여자 얼굴을 아무렇지 않게 봐야 된다는 게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참아댔던지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것 같았죠. 그래도 그냥 조용히 끝내자 그 생각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얘기를 해놨었는데 남편은 그날 오한나 씨와 외근을 나갔다가 곧바로 퇴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근을 간다는 말에 저는 신경이 확 곤두서더라고요. 저것들이 설마 또? 저는 혹시나 싶어 남편이 나가고 나서 캠을 틈틈이 살폈습니다. 진짜 외근을 간 건지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러다가 내가 미치겠다 생각하며 빨리 이혼하자 그 생각만 했죠. 그러면서 퇴근 준비를 하는데 그 순간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게 팩캠에 찍히는 겁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는 건가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 여자도 뒤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 여자를 집에 들인 거였죠. 이번엔 정말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늦는다고 하니까 오한나 씨를 집으로 데리고 왔구나 싶은데 가자는 남편도 좋다고 따라오는 이 여자도 미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집으로 쫓아가서 전부 뒤집어 엎겠다 생각하며 급하게 겉옷을 껴입는데 과장님, 근데 신혼집 집들이는 언제 시켜주세요? 라고 옆에 후배가 묻는 겁니다. 네? 결혼하신 지 몇 달 됐잖아요. 근데 집들이도 안 시켜주시고 집이 회사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요. 저희는 언제 한번 초대해 주실 거예요?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과 그 여자 생각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서 맞아. 조만간 한번 초대할게요. 그랬습니다. 곧 이혼할 건데 초대는 무슨 초대인가요? 그냥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아무 말이나 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머리에서 뭔가 번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아니면 오늘 가실래요? 네? 오늘요? 네. 지금 같이 가죠 뭐. 어차피 제가 음식은 못하니까 대신 배달 음식은 드시고 싶은 거 다 시켜드릴게요.
집에 술은 많이 있어요. 어머, 과장님 너무 쿨하시다. 이렇게 바로요?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집 초대할 건데 오늘 혹시 저희 집 가실 분 계신가요? 그 말에 몇몇 분은 왜 이렇게 갑자기 초대하느냐면서 안 된다고 하셨고 저한테 물어본 동료랑 3, 4명 정도는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럼 같이 가요. 근데 저희 집들이 선물도 준비 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도 돼요? 선물은 무슨 선물요? 저도 따로 음식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와서 식사하고 술 한잔하고 가세요. 그렇게 저는 동료들과 함께 퇴근을 했습니다. 저도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선 이것들 어디 한번 개망신 당해봐라 그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혹시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그것들이 돌아갔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주차장에는 남편의 차가 있더라고요. 저는 동료들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좋아요, 과장님. 엘리베이터도 엄청 신식이다. 이런 데서 신혼 시작하면 너무 행복하겠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근데 대리님한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가는 거요. 퇴근하고 오셔서 깜짝 놀라시겠다. 집에 가서 통화하죠 뭐.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될까? 결국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과 어디 한번 개망신 당해봐라 라는 생각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앞에 도착했고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문을 열었어요. 현관에는 그 여자의 신발이 있었죠. 다른 직원들은 그게 제 신발인 줄 알았겠지만 저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또롱이가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과장님이 말했던 또롱이가 얘죠? 맞아요. 너무 귀엽다. 안 물죠? 그럼요. 과장님 집 너무 예뻐요.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온 신경은 안방에 쏠려 있었습니다. 지금쯤 밖에 사람들이 왁자지껄 와 있다는 걸 눈치챘을 텐데 저것들이 어쩌고 있을지 아주 궁금하더라고요.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는 주방, 그리고 여기는 서재로 쓰고 있는 방이에요. 일도 하고 책도 읽고. 어머, 너무 예쁘다. 인테리어에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 방은 뭐 따로 없어서 창고로 쓰는 방이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저쪽 방이 큰 방인가 봐요. 맞아요. 큰 방도 볼래요? 아, 됐어요, 과장님. 무슨 신혼집 큰 방까지 봐요. 저희 그렇게 주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집 구경하는 건데요, 뭐. 하면서 저는 동료들을 데리고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문고리를 힘껏 돌려서 문을 확 열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그 여자도 안 보이는 겁니다. 어머, 침대 진짜 크고 이쁘다. 이거 되게 비싼 브랜드잖아요. 동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저는 이것들이 어디 갔지?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저희를 따라 들어온 또롱이가 갑자기 드레스룸 쪽으로 가더니 왈왈 짖는 겁니다. 그 순간 알았죠. 이것들이 드레스룸에 숨었구나 라는 것을요. 또롱이가 드레스룸 앞에서 짖고 있으니 동료들이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또롱이 왜 저래요, 과장님? 또롱아, 너 왜 그래? 거기 귀신이라도 있니? 그러게요. 또롱이가 왜 저러지? 진짜 귀신이라도 있는 건가? 과장님 무섭게 왜 그러세요? 한번 열어보면 되죠. 귀신 있는지 없는지. 저는 드레스룸으로 가서 문을 있는 힘껏 열어 제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모두에게 정적이 찾아왔어요. 뒤에 서 있던 동료들은 너무 놀랐는지 비명도 못 지르더라고요. 네, 그 드레스룸 안에는 남편과 오한나 씨가 벌거벗은 채로 옷가지를 들고 숨어 있었거든요. 제가 문을 열어 제끼자 놀란 얼굴로 멍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뒤에 있던 동료는 너무 놀랐다가 뒤늦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게 뭐야? 누구세요? 아, 잠깐만.
대리님? 옆에는 오한나 씨? 동료들 기절 초풍하고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것들을 노려봤습니다. 팩캠으로 보긴 했지만 직접 두 눈으로 보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오한나 씨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현관 밖으로 도망쳐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뭔 일이야? 오한나 씨 맞지? 방금 그 여자. 아니, 한나 씨가 여기 왜 있어? 동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충격으로 눈알만 굴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옷이나 입어. 저는 드레스룸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그랬어요. 미안해요. 이런 꼴 보여서. 과장님 괜찮으세요? 이게 다 뭔지. 나도 너무 놀랐네요. 미안한데 일단은 다 돌아가 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저희는 가야죠. 우리 가자 얼른. 그렇게 동료들은 놀라서 웅성거리며 제 눈치를 보며 나갔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귀싸대기를 있는 힘껏 때렸죠. 남편은 뺨을 맞고도 아무 말 못하고 있더라고요. 더러운 인간아, 왜 그러고 사니? 미안해 자기야. 네 자기가 어딨어. 나한테 이럴 꼴 보이고 자기라고 하고 싶니? 너는 이제 끝났어. 회사에 소문 다 날 거다. 너하고 저 여자가 무슨 짓거리를 벌였는지. 꼴 좋다 아주.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리고 너네 집으로 이혼소장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 기집애한테도 말해놔.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해주겠다고. 당장 나가라고. 남편은 거의 울 듯한 얼굴로 그렇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개망신 준 거라서 속 시원하기도 한데 한편으론 제 꼴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서 눈물도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쫓아내고 쓰러지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또롱이가 저를 위로해 주는 건지 제 품으로 와주더라고요. 저는 또롱이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다음 날 역시나 온 회사가 뒤집어졌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출근하지 않았어요. 출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개망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낯짝 들고 회사로 오겠나요? 하지만 저는 이 악물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곤 괜찮느냐 물어보는 동료에게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 꼴 보여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자기들한테 뭐가 미안하냐고 과장님 힘내시라고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과 오한나 씨 욕을 한 바가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대꾸 없이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한동안은 저희 집 일로 회사가 들썩거렸습니다. 이사님까지 저를 호출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괜찮으냐 할 정도였죠. 저는 괜찮다고, 다만 그것들하고 같은 회사에 근무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이사님은 당연하다고, 직원들의 사생활이긴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심각한 품행 손상에 관련된 문제니까 엄중히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오한나 씨는 회사에서 뭘 어쩌기도 전에 자진해서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퇴사는 안 하고 버텼는데 회사 내에서도 압박이 오니까 결국 퇴사한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회사에 그 소문이 났는데 계속 다닐 생각을 하는 게 웃기더라고요. 퇴사와는 별개로 남편과 그 여자에게 상간소송도 걸었습니다. 캠의 남편과 그 여자가 집에 드나드는 것도 녹화되어 있고 그 여자가 옷 벗고 도망가는 것까지 다 찍혀 있었죠. 저는 그 상간녀 집과 시댁으로 소장을 고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위자료를 받고 짧은 소송 후에 끝을 냈어요. 저라고 강철 멘탈도 아닌데 회사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 견디기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렴치한 것들 때문에 제가 제 직장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제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그럴수록 아무렇지 않게 마음을 붙잡으며 회사 생활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 남편도 그 여자도 이쪽 계통으로는 소문이 다 나서 재취업하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우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전 남편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데요. 전 남편이 예전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랑 헤어지고 저랑 만난 거였고요.
그때 전 남편이 저더러 본인 실수로 여자친구와 헤어진 거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전 남편이 그때도 여자친구 속이고 다른 여자랑 원나잇 한 것을 들켰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저희 회사에 전 남편 헤어진 여자친구랑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제 이혼 때문에 회사가 통째로 시끄러워지니 그 이야기도 전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전 남편의 외도가 무슨 병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바람을 습관처럼 피는 인간이었죠. 애초에 글러먹은 인간인데 내가 모르고 결혼까지 한 거구나 싶어서 아차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 안 돼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전 남편 같은 인간하고는 계속 살 게 아니구나, 빨리 끝난 게 다행이구나 싶었어요. 전 남편의 바람기는 결혼 생활 내내 이어졌을 테니까요. 한동안 저도 회사에서 구설수에 같이 휘말려서 꽤나 동정의 눈길도 많이 받고 원치 않는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름 회사에서는 유능한 과장님이었는데 그 일 때문에 신혼 초에 남편 외도를 목격한 불쌍한 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참 씁쓸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그때 제가 한 일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으니 그 대가도 잘 치르게 해준 것 같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속 시원한 쪽으로 해결이 잘 됐구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보란 듯이 회사 잘 다니면서 더욱 씩씩하게 살 겁니다. 겨우 그런 일로 의기소침해지거나 민망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요.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참 어이없는 일을 겪었구나 웃으면서 회상할 수 있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로남불 이기적임의 끝판왕이었던 남편과 시댁을 손절한 30대 여자입니다.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의 외모나 능력도 다 중요하지만 인성과 배려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네요. 결혼 전 남편과는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사실 그 남자는 껍데기로만 보자면 제 이상형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얼굴에 선이 굵고 남자다운 얼굴을 좋아하는데요. 그 남자가 그랬거든요. 친구 커플의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정작 친구 커플은 좀 사귀다가 헤어졌지만 그 남자와 저는 2년 정도 연애를 계속했었죠. 그 남자는 그때 회사 근처에서 혼자 자취를 했었는데요. 보통은 결혼 전에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돈을 좀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애시당초 나와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본가랑 회사랑 너무 멀어서 따로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회사와 본가와의 거리가 30분 안팎이라 출퇴근도 충분한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굳이 나와서 사는 이유는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잔소리가 너무 많아 같이 있으면 지치고 힘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회사 입사 초기에는 본가에서 살면서 출퇴근을 하기도 했었는데 남친의 어머님이 밤늦게 오는 것도 뭐라고 하시고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것도 뭐라고 잘 그러셨대요. 이제 성인이고 어엿한 사회인인데 너무 애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잔소리하고 들들 볶는 게 힘들어서 결국 나와서 산다고 했죠. 그리고 나와서 살고부터는 집안 행사나 명절 같을 때 빼고는 거의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했대요. 설령 가도 얼굴만 비추고 금방 온다고 했고요. 특히 어머님이 워낙 말도 많고 잔소리도 많은데 그거 내내 들어주기 싫어서 더 안 간다고 했습니다. 남친은 자기 집이 애초에 별로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맨날 아버님 욕하고 하소연을 입에 달고 사시고 아버님은 집에 잘 있지도 않고 밖으로만 돌고 가정에 별로 애정도 없다고 하셨죠. 또 남친에겐 3살 터울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도 어머님의 하소연에 지쳐 일찌감치 독립해서 살다가 결혼을 일찍 하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자기 집은 분위기가 그렇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영미 너네 집은 되게 화목해 보이더라. 가족끼리도 친한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은 꽤 화목한 편이고 가족들끼리도 몹시 친해요. 부모님이 동갑내기신데 부부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로 너무 재밌게 사십니다. 두 분이서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영화도 보러 다니시고 자식인 제 입장에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고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저런 부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죠. 저는 오빠도 한 명 있는데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며느리는 집에서 푹 쉬라고 잘 안 부르시고 주로 오빠랑 조카만 둘이서 주말에 저희 집 와서 잘 놀다 가요. 엄마도 며느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저는 친구들보다 가족들이랑 있는 게 더 재밌고 즐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가족들끼리 사이도 좋고 할 얘기도 많아요. 하여튼 집 분위기 자체가 남친과 저희 집이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남친은 저희 집 분위기가 화목해 보여서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을 할 때면 좀 쑥쑥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가족들과 정이 별로 없다는 남친이 짠하기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자기랑 내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면 되지. 그랬습니다. 남친도 좋다고 그랬고요. 남친이 가족에 대한 정과 사랑을 많이 못 느껴봤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결핍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남친과 저는 잘 사귀어오다가 연애기간 2년이 넘었을 무렵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참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같이 눈을 뜨고 하루를 공유하고 같이 보낸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주말에는 가까운 곳에도 놀러가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밤 데이트도 즐겼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그렇게 둘이서 알콩달콩 살았다면 이혼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반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맘때부터 갑자기 시댁, 정확히 어머님을 엄청 챙기기 시작했거든요. 결혼하면 효자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제 남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갑자기 철이라도 든 건지 아니면 갑자기 시부모님이 안쓰럽게 느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시부모님에게 연락도 자주 하고 자주 찾아뵙자고 하더라고요. 못해도 2, 3주에 한 번은 시댁에 가자고도 하고요. 남편이 그렇게 달라진 것에는 어머님의 영향도 꽤 컸습니다. 결혼 후 어머님은 남편과 저에게 종종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주실 때 저희는 밖에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전화를 받기도 하고 영화관 가서 기다리다가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다가 전화를 받은 적도 있죠. 전화하실 때마다 어디냐고 물어보시니 별 생각 없이 장소를 얘기해 드렸는데 나중에 어머님은 남편에게 따로 전화하셔서 하소연을 엄청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당신은 아버님이랑 그렇게 어디 다니거나 놀러 다녀 본 적도 별로 없다면서 니네 아버지는 지 친구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여행도 다닐 줄 알지 생전 와이프 챙길 줄은 모른다면서 영미는 무슨 복이 있어서 너 같은 좋은 남편 만나서 즐겁게 사느냐고 아버님 욕부터 하셨다고 하고요. 그 후에는 남편이라도 안 챙기면 아들 내외라도 자기를 챙겨줘야 되는데 자기들만 좋은데 다닌다면서 이래서 아들 낳아봐야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러신대요. 그리고 제 탓도 하셨다는데요. 영미도 결혼했으면 시부모님도 챙기고 해야 되는데 너무 나몰라라 한다고 니들끼리만 잘 살면 그게 결혼이냐면서 하소연을 한참 하셨다네요.
남편은 처음에는 어머님의 하소연이 듣기 싫고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자식인지라 어머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머님 보러 시댁에 자주 가자고, 그리고 좋은 데 있으면 어머님도 자주 모시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어머님과 통화한 내용을 저한테 고스란히 전하는데 제 입장에선 좀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아들 내외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어머님 입장에선 오히려 좋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왜 섭섭하고 서운하실 일인지요. 저희 부모님도 저와 남편이 여전히 연애하듯 잘 지내는 게 보기 좋다고, 니들끼리만 잘 살면 바라는 게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와 남편이 잘 지내는 모습에 오히려 섭섭함을 느끼고 왜 자기는 안 챙기냐고 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이해는 안 됐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어머님이 안쓰럽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저도 겪어봤지만 아버님은 정말 무뚝뚝하신 데다 어머님한테 신경을 하나도 안 쓰신다는 걸 봤거든요. 시부모님은 부부라기보다 그냥 한 집에 같이 사는 동거인 느낌이 들 정도로요. 어머님도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 얼마나 맺힌 게 많고 섭섭한 게 많으셨을까 싶어서 이해하고 어머님을 좀 챙겨드리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초반까지는요. 그래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시댁을 자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일하는 입장에서 주말 이틀 쉬는 날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주말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도 가보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푹 늘어지게 쉬고 싶기도 한데 2, 3주에 한 번꼴로 시댁을 가야 되고 한 번 갔다 와면 오전에 가서 밤 8, 9시까지 있어야 되니 힘들더라고요. 어머님은 한 번 왔다 하면 잘 보내주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렇다고 시댁에 간다고 어머님이 편하게 해주시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가면 저는 내내 집안일 거들고 어머님 하소연 들어드리다가 와야 합니다. 어머님은 이상하게 제가 가는 날이면 묵힌 집안일을 하세요. 갑자기 찬장 정리를 한다던가 창고 정리를 한다던가 안 입는 옷을 버린다고 정리를 한다던가 등등요. 어머님이 일하시는데 저는 쉴 수 없으니 저도 같이 거드는데요. 남편이 와서 거들라치면 아유 됐어. 뭘 한다고 그래. 평일 내내 일했는데 그냥 가서 좀 쉬어. 그러면서 남편은 돌려보내십니다. 그렇게 치면 저는 평일 내내 일 안 했나요? 게다가 남편도 저는 어머님 옆에서 일 돕는 거 뻔히 보면서도 알겠다고 그냥 소파로 가서 들어 누워서 쉽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정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어머님은 아들은 일한다고 쉬라고 하고 며느리만 일을 시키는데 막말로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쳐도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법니다. 남편은 취업이 좀 늦은 것도 있지만 제가 직급도 더 높고 연봉도 더 높거든요. 회사 밸류 자체도 제가 좀 더 나은 편이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당신 아들은 회사 일한다고 힘들었으니 쉬라 그러고 저한테는 당연하다는 듯이 일을 시키세요. 점심 저녁 식사 준비하는 거 돕고 중간에 밀린 집안일 거들고 식사하고 나면 설거지도 다 제 차지고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어머님 하소연하는 거 내내 들어드려야 합니다. 주로 아버님 욕을 하세요. 그거 들어드리고 저는 관심도 없는 친척 얘기, 동네 얘기, 재미도 없는 얘기를 몇 시간이고 하소연처럼 놓는 거 내내 들어드리는데 듣다 보면 제 기분이 마치 어머님의 감정 쓰레기통이나 하소연 쓰레기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시댁을 가고 싶을까요? 그럼에도 초반에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위해서 시댁에도 가고 어머님 얘기도 열심히 들어드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갔다 오는 날이면 저한테 고맙다며 엄마가 요즘은 나한테 섭섭하다는 얘기 안 하신다고 하면서 제가 어머님한테 잘해서 그런 것 같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처가댁에도 잘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만 그렇지 저희 집에는 전혀 잘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안부 전화 한 번 한 적 없고 간 적도 거의 없거든요. 말만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불만이 점차 쌓여갔는데 남편이 그 말을 하면서 본격적인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은 남편이 어머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자는 거였어요. 아버님은 일을 하셔서 어머님에게 생활비를 매달 드리긴 하는데요. 정말 생활만 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돈만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엄마도 여윳돈이 없고 그러니까 친구분들도 못 만나시고 더 우울해 하시는 것 같다면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용돈을 좀 드렸으면 하더라고요. 저희도 사는 집이 전세다 보니 돈을 열심히 모아 집을 빨리 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나중에 아이도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어머님을 드릴 거면 우리 친정 부모님께도 똑같이 드리자고 했죠.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요. 남편은 제 말에 표정을 싹 굳히더라고요. 자기야, 장모님 장인어른은 두 분 다 활발하게 일하시고 여유도 있으시잖아. 근데 우리가 매달 용돈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말에 좀 벙찌더라고요. 어머님은 매달 용돈식으로 돈을 드리고 저희 부모님은 안 드리자는 건가요? 황당해서 그랬죠. 드릴 거면 양가 부모님 똑같이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왜 어머님만 챙기고 우리 부모님은 안 챙긴다는 거야? 자기야, 그건 좀 아니지. 우리 엄마는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시잖아. 여윳돈이 없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우리라도 자식된 돌이라서 좀 챙겨드리자 그건데 장모님 장인어른은 막말로 우리보다 돈도 훨씬 잘 버시잖아. 우리가 몇십만 원 드린다고 그게 필요나 하셔? 필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드리려면 양가 부모님 같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자기 너무 이런 데서 네 돈 내 돈 따지고 공평 따진다. 나는 좀 섭섭하네. 그러는 겁니다. 양가 부모님 똑같이 챙겨 드리자는 제 말에 남편이 진심으로 섭섭해하는 게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 부모만 부모인가요? 저야말로 남편의 태도에 서운했고 양가 부모님 똑같이 드리던지 한쪽 부모님만 드리는 건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뚱한 표정으로 알겠다며 그럼 그냥 양가 다 드리지 말자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가더라고요. 남편의 행동에 저도 뜨악했죠. 제가 남편을 좋게 보고 결혼까지 결심했던 건 싸웠을 때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도 연애를 할 때 한 번씩 다툼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럴 때 충분히 대화를 하고 서로 납득이 될 만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제 입장에 서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저도 섭섭하거나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고 결혼하고 나서 다투거나 의견이 안 맞는 일이 생겨도 서로 잘 해결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결혼도 선택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본인 섭섭한 거, 서운한 것만 얘기할 줄 알고 제 마음은 조금도 이해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바랄 줄만 알고 본인 서운하고 섭섭한 것만 우선적으로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결혼하고 보니 남편의 성격은 어머님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바랄 줄만 알고 본인만 섭섭해하는 성격이요. 어머님도 가만 보면 늘 다른 사람에게 섭섭해하고 본인만 힘들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맞춰줘야 되고 위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강했거든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딱 그렇더라고요. 용돈만 해도 본인이 자기 엄마 챙겨주고 싶듯이 저도 저희 부모님 똑같이 챙겨드리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일하고 계시고 돈도 잘 버시는데 굳이 왜 똑같이 드려야 되냐면서 섭섭하다고 하고 대화 중에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리를 확 피해버리는데 저도 남편에게 너무 섭섭하고 기분도 너무 상했죠. 하여튼 양가 부모님 용돈 일은 없던 일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어머님께 돈을 조금씩 보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월급을 서로에게 오픈했고
일정 금액을 모아 생활비로 쓰고 또 나머지 일정 금액은 적금으로 모으기로 했는데요. 남편은 적금 내기로 한 돈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어머님께 드렸더라고요. 적금이 남편 명의였다 보니 저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죠. 서로 내는 금액이 달랐다는 걸요. 그것도 너무 기가 막힌데 진짜 기막힌 일은 본인 집은 그토록 챙기면서 저희 친정에는 도통 안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 3주에 한 번꼴로 시댁에는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면 저희 집은 거의 안 갔거든요. 엄마 아빠가 굳이 올 필요 없다고, 주말에는 엄마 아빠도 바쁘다고 하셔서 그동안 안 갔는데요. 하루는 아빠가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생긴 일이 있어서 가족 다 같이 좋은 데서 식사하자고 남편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시댁 가는 것처럼 하루 종일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서 하듯이 남편이 저희 집 가서 집안일 돕고 저희 부모님 하소연 들어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은 그냥 가서 저희 부모님과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차나 한잔하고 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당일날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이 안 좋대요. 제가 보니까 열도 안 나고 상태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막 억지로 기침해 가면서 몸이 안 좋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다고 저렇게 징징거리는데 저도 억지로 가자고 하기도 치사스럽고 알겠다며 그냥 냅두고 갔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친정을 갔는데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물어보시죠. 저는 몸살기가 좀 있어서 못 왔다고 얘기했고 부모님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는 길에 죽까지 사서 제 손에 들려보내시는 겁니다. 아, 뭐 하러요? 몸 아파서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이거 들고 가서 김서방한테 줘. 남편이 꾀병이라는 걸 알았기에 엄마 아빠께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남편에 대해서 기분도 더 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치킨을 시켜 먹은 겁니다. 그 통이 베란다에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저는 침대에 드러누워서 폰을 보고 있는 남편에게 말했죠. 몸 아프다더니 치킨 시켜 먹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 굶어? 우리 엄마는 너 몸 아파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거라고 죽 싸서 보내셨어.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죽을 힐끗 보더니 아, 내일 먹을게. 그러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죠. 엄마가 사이 몸 안 좋다고 일부러 사서 보내신 건데 고맙다는 말이 먼저 아니야? 아, 감사하지. 진짜 몸이 안 좋은 건 맞아? 그냥 우리 부모님하고 식사하기 싫어서 꾀병 부린 거 아니고? 그 말에 남편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꾀병이라니. 지금 보니까 멀쩡해 보이네. 푹 쉬었으니까 괜찮아진 거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래, 사실 오늘 식사하러 안 갔어. 엄마 아빠가 너도 없으니 그냥 집에서 가볍게 먹자고 하셔서.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하시는데 다음 주에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일부러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아, 그냥 나갔으면 드시고 오면 되지. 굳이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해봐. 일부러 안 간 거 맞지? 아니라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가면 되겠네. 아, 다음 주에는 우리 집 가야지. 엄마한테 간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하고 토요일에 저녁 먹고 일요일엔 시댁 가면 되겠네. 막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는데 저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진짜 왜 그래? 우리 부모님이 잡아먹기라도 해? 당신은 가서 저녁 식사만 하고 오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 나는 시댁 가면 집안일 거들고 어머님 하소연까지 들어드리다 봐야 돼. 당신한테 그런 거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아, 우리 엄마가 하소연을 하면 뭘 얼마나 한다고. 당신도 당신 입으로 어머님 하소연 지겹다고. 그래서 결혼 전엔 거의 안 갔다고 했잖아. 결혼하고 이제 나한테 하소연하시니까 당신은 해방이야?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뭐 어쨌다고. 자기는 며느리인데 그 정도도 안 하려고 그래?
당신도 사위 노릇 전혀 안 하는데 나는 며느리 노릇 꼬박꼬박 해야 돼? 아, 여자랑 남자랑 같아. 나는 장모님 장인어른 솔직히 어색하고 불편해. 그러는 겁니다. 저도 그 말에 완전 폭발했죠.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불편하다는 소리가 나와? 네가 우리 집 가서 뭘 한다고?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있는 거밖에 더 해? 그리고 나는 너네 엄마 얘기하는 거 하루 종일 들어드려야 되는데 나는 안 불편한 줄 알아? 지금 너네 엄마라고 했냐? 말 꼬투리 잡지 마. 나는 뭐 어머님이 마냥 편하고 좋은 줄 아느냐고. 가만 보니까 자기 집은 툭 하면 가자고 하면서 우리 집 모처럼 가자고 하니까 아프니 어쩌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저는 여태까지 참아왔던 거 다 터뜨렸고 남편과 저는 한바탕 싸웠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좀 어색해한다는 걸 전에도 알았는데 저는 오히려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본인 가족들하고도 좀 어색해하고 각자 사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라와서 어른들 대하는 게 좀 어렵다고 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유독 어려워하고 쑥쑥해하는 거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어른들에게 살갑게 자라는 성격은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남편은 불편하고 어렵다는 핑계로 저희 부모님은 보려고 안 하면서 자기 부모님만 저한테 챙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요. 저라고 시댁이 마냥 편하고 좋은 것도 아니고 불편해도 그 불편함 감수하고 노력하는 건데 왜 그 노력을 저만 하고 본인은 전혀 안 하나요? 결혼 전 이해심 많고 배려심 많은 것 같은 남편을 보며 결혼까지 결심했던 저지만 이기적인 남편을 보며 점차 마음이 식어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냉전 상태로 지냈고 저는 남편에게 우리 집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아, 유치하게 굴지 마. 왜 그래?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 가자고 하는 게 유치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유치? 그럼 더 유치하게 나와볼까? 앞으로 우리 집 안 가면 나도 시댁 안 가. 와, 진짜 이럴 거야? 너무 이기적이네. 당신이야말로 진짜 이기적인 거 몰라? 오늘 우리 집 가면 나도 내일 시댁 갈 거고 아니면 나도 안 가. 그러자 남편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도 노려봤죠. 남편은 그렇게 자리를 픽 피해버렸고 저는 말한 대로 다음날 시댁에 안 갔습니다. 지라도 가면 되는데 제가 안 간다고 지도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안 가면 자기 혼자 가서 어머님 하소연이며 다 들어드려야 되는데 그건 지도 싫은 거겠죠. 그렇게 시댁에 안 갔는데 다음날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온대 놓고 왜 안 왔니? 어머님이 저에게 따지시는데 그냥 몸이 안 좋았다고 핑계를 댈까 하다가 그냥 대놓고 말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부모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우재 씨가 갑자기 핑계를 대고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라도 가자고 했더니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불편하대요, 저희 집이. 우재가 불편하다고 했다고? 네, 솔직히 우재 씨 말 너무 섭섭해요. 저희 부모님이 뭘 어쨌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럼 시댁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온 거란 말이야? 네. 그런데 그 말에 어머님이 저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영미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성격 있다. 네? 우재가 처가 안 가면 너도 안 간다고 어제 하놨다 그거니? 아이고 참, 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그게 왜 어이가 없으세요? 그럼 어이가 있겠니? 나랑 니네 시아버지 기다릴 거 뻔히 알면서 너 기분 나쁘다고 안 온 거 아니야. 우재 씨한테 혼자라도 가라고 했는데 안 간 거 본인입니다. 네가 그렇게 꼬장을 부리니까 우재도 안 갔겠지.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 하더니 진짜 요즘 애들 말로 어이상실이네. 시댁 무섭고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리고 우재 입장에서 너네 집 불편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왜 그렇게 억지로 강요하니? 그런 건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되지. 본인이 어색하고 불편하다는데 억지로 자꾸 가자는 저희가 뭐야? 그러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야말로 어이상실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안 가는 건 기막힌 일이고 남편이 저희 친정 가기 싫어서 핑계대는 건 이해해줘야 되는 일인가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시댁에 가는 건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시댁 가는 거 불편하니까 앞으로는 남편 혼자서만 가도 되겠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님의 내로남불한 태도에 저도 폭발해서 저렇게 다 얘기했죠. 제 말에 어머님은 화가 나서 고함까지 지르셨죠. 너 아주 웃긴다. 이게 시어머니한테 할 태도야? 아이고 세상에, 착한 줄 알았더니. 하면서 갑자기 제 태도가 어쩌고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일하는 도중이기도 했고 어머님과 더 이상 말다툼 하기도 싫어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회사고 일하는 도중에 잠깐 전화 받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전화 길게 하기 어렵고 하시고픈 말씀 있으시면 우재 씨한테 전화하세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이 악을 질렀지만 더 이상 싸우기도 싫어서 그냥 그렇게 끊었어요. 그 전화 이후로 하루 종일 기분도 너무 언짢고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저희 집 안 가는 건 이해해줘야 되는 일이고 저는 며느리라서 무조건 와야 되나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해서 난리치고 제 욕도 엄청 퍼부으신 것 같습니다. 남편이 그날 저녁 저 퇴근하고 오자마자 따졌고 결국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남편과 제 사이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죠. 그날 후로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아예 남남처럼 생활에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빈정이 상한 듯 행동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염치 없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렸으니까요. 그렇게 냉전 상태로 지내던 와중이었는데 여태까지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버릴 만한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한창 제가 시댁에 갈 때 어머님이 자기는 이 나이까지 해외여행도 제대로 못 가봤다면서 또 저와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을 엄청 하셨거든요. 결국 남편이 명절날 가까운 동남아로 여행 한번 가자고 했고 할인하는 항공권과 숙박권이 있어서 내친 김에 예약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이가 틀어졌고 남편과 저는 완전 냉전 상태로 지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항공권은 당연히 취소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취소를 안 했고 남편은 대뜸 저한테 명절날 여행 가는 거 잊지 않았지? 그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너무 황당하고 가기 싫죠. 남편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다 어머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데 무슨 여행인가요? 나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다 예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안 간다고 하면 어쩌냐고 생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 그걸 왜 아직도 취소를 안 했냐. 항공권하고 숙박비 내 몫은 내가 줄 테니 나는 안 갈 거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대뜸 욕까지 하면서 네가 시집 와서 한 게 뭐가 있었느냐고. 시어머니 말하는 거 그거 들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렇게까지 끝까지 고집 부리느냐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욕을 한 게 믿기지가 않고 너무 충격이었죠. 지금 나한테 욕했느냐고 했더니 그래, 했다. 네가 욕하게 행동하잖아. 내가 그때 분명히 예약한다고 했고 너도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못 가겠다고 하면 그만이야? 내가 지금 너랑 너네 엄마 모시고 여행 가게 생겼니? 뭐가 어째? 하더니 열받는다고 집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지만 그런 폭력적인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너무 공포스럽기도 하고 경악스럽기도 했죠. 남편은 혼자 생난리를 치더니 욕하면서 자리를 떴고 난장판이 된 집을 보는데 이건 이혼해야겠구나 싶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 기분 나쁘다고 난리치고 욕하고 물건 부수고 저런 남자랑 더 같이 살 필요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이 그날 난리친 거 다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같은 집에 있기도 싫어서 짐 싸들고 나왔습니다. 당신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무서워서 더 이상 같이 못 있겠다. 메모 한 장 남기고요. 그렇게 친정으로 가는데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친정에 갔고 친정 부모님께 얘기도 다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몹시 놀라셨고 그런 행동까지 보이는 거면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나간 뒤 남편이 그 사실을 어머님에게 다 전했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너 우재가 여행 가자고 하니까 아예 집 나갔다며? 아이고, 너 완전 제멋대로구나. 나이도 많고 인물도 별론 거 성격 하나 착한 줄 알고 받아줬더니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 가기 싫다고 집을 나가. 뭐 이런 못된 년이 다 있어. 너 이럴 거면 이혼해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완전 질색이다.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저는 그거 다 녹음했습니다. 못된 년이요? 말 다 하셨어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아줌마? 네, 이혼하라고요. 네, 그럴게요. 저도 아줌마나 아줌마 아들같이 이기적이고 내로남불인 사람들하고 더 이상 같이 못 지내겠어요. 여행이요? 제가 여행 가서 아줌마 하소연이나 내내 듣고 있어야 되나요? 어머, 뭐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야! 그렇게 가고 싶으면 아들하고 여행 실컷 다니세요. 이혼하라고 하셨죠? 네, 그럴게요. 아들한테도 꼭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머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 서운하고 섭섭하시죠? 정작 어머님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생각도 안 하시고요. 남 욕하고 서운하다고 하기 전에 본인도 좀 돌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도 끊었습니다. 자기 남편이나 아들한테는 제대로 얘기 못하고 며느리인 저는 만만한가요?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어따 대고 욕질하고 고함 지르는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이혼 통보했고 남편 역시 저처럼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년하고 못 살겠답니다. 좋다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을 지가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다툼 끝에 바로 협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는데 명절 끝나면 바로 접수하자고 했죠. 이혼을 결정하게 되니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남편하고 헤어지는 게 속상한 게 아니라 제가 이혼을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크고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명절에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명절에 엄마 아빠와 차를 타고 강원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지에서 부모님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푸르게 반짝이는 바다도 보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부모님은 저한테 이혼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면 결혼 생활 내내 힘들 거였다고,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속상하고 답답했던 마음은 그 바다에 훌훌 털어버리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행 갔다 와서 같이 이혼 접수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자기는 이혼 못하겠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요. 분명 그 전만 해도 자기도 저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는 자기 엄마 원망을 퍼부으면서 이혼하지 말자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래? 다 합의했잖아. 엄마 때문에 이혼할 수 없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당신 같은 여자 없는데. 이해가 안 되네. 갑자기 왜 이래? 엄마랑 여행 간 거 완전 최악이었어. 우리 엄마 자식도 감당 못한다는 거 너무 잘 깨달았어. 그러는 겁니다. 남편 말인즉슨 저 보란 듯이 어머님이랑 여행을 둘이서 갔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패키지 여행 같은 거 싫다고 그래서 그냥 자유여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유여행을 하면 걷기도 많이 걷고 변수도 많고 힘들긴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딜 다니는 내내 힘들다, 다리 아프다, 음식 맛없다, 여길 왜 오냐, 뭐 볼 거 있느냐, 불평, 불만이 엄청났다고 했습니다. 먹는 것도 숙박도 비행도 어딜 가든 어머님의 불평, 불만이 폭주했고 남편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대요. 게다가 그 와중에도 남편에게 제 욕하고 아버님 욕하고 동네 사람들 욕하고 남편은 어머님이랑 다니면서 귀에서 진물이 나올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속으로 우리 엄마 이런 사람이었지.
다시 깨달았대요. 여태까지는 시댁 가도 제가 어머님 얘기 다 들어드리고 지는 쉬다 오기만 했으니 깜빡했던 겁니다. 여행 내내 어머님과 남편은 싸웠다더군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관광지에서는 어머님이 겨우 이런 데 오느냐고 진짜 별로였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어머님을 놔두고 먼저 가버렸다가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타국에서 아들이 나를 버리네 어쩌네 하고 생난리를 피웠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한마디도 안 했대요. 어머님이 그 사실을 아버님에게 다 전했고 아버님은 어떻게 말도 안 통하는 나라인데 엄마를 버려두고 오느냐고 남편한테 생난리치고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완전 질릴 대로 질렸다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미안했다는 겁니다. 그 말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고작 3박 4일도 감당 못하는 엄마면서 여태까지 뻔질나게 시댁 드나들고 저한테만 자기 엄마 챙겨줘라, 얘기하는 거 다 들어드려라, 자기 엄마 이해해줘라 그랬던 거잖아요. 남편은 자기 엄마 때문에 저랑 이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이제야 정신이 들었다면서 이혼하지 말자고 자기가 잘못했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혼하는 이유는 너네 엄마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요. 그래, 너네 엄마 하소연 많고 힘들게 하시는 거 맞아. 그런데 결정적인 이혼 사유는 그게 아니야. 너 때문이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너네 엄마를 나보고 이해해주라고 대리오도 시키면서 우리 집은 아예 안 가려고 그랬지. 불편하다면서. 가서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오는 게 뭐가 그렇게 불편했니? 내가 당신을 좋게 봤던 건 싸우고 나서의 태도였어.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전혀 아니더라. 너 기분 나쁘다고 욕하고 물건 집어던지고 나 그 모습에 완전 식겁하고 질렸어. 나 너랑 이혼할 거고 더는 같이 살 생각 없어. 그리고 네가 폭력적으로 그 모습에 대해서 일방적인 효도 강요한 것에 대해서 위자료 소송도 할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나는 이혼 못해. 못한다면 이혼 소송도 할 거야. 나는 너랑 더 이상 같이 살 생각 없어. 우리는 끝이야.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너랑 통화도 하기 싫으니까. 저는 그렇게 다시 질척이는 남편을 매정히 끊어냈습니다. 3박 4일 지내 엄마랑 여행하고도 식겁했으면서 그동안 저한테는 당연하다는 듯 대리오도 시키려고 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과거 저에게 화목한 가정, 서로 친한 가족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위해 그런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기도 했어요.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을 지켜보니 남편은 본인 편한 것만 취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네 집도 저희 집처럼 화목하고 좋았으면 하지만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본인은 하기 싫은 효도를 제가 대신해주고 그것으로 가정이 편안하길 바랬던 것뿐이죠. 그 이기적인 속성을 너무 잘 알았고 저는 남편과 더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못하겠다던 남편과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고 그 소송은 1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겨우 결론이 났어요.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유책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나와서 작지만 위자료도 받고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효자가 되어 본인 부모님한테는 잘해야 된다고 강요했던 남편. 저희 부모님께도 똑같이 잘하는 노력을 했다면 저도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받는 건 당연하면서도 본인이 노력하거나 주려고 하지는 않았던 남편. 본인이 질색하던 그 모습에 자신의 엄마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는 건 깨달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당장은 재혼 생각이 전혀 없고 남자를 만날 생각도 없지만요. 언젠가 제 마음이 바뀐다면 그때는 사랑이나 배려를 받으면 본인도 돌려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며 싱글맘으로 살고 있는 36살의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독립해서 현재 제 사무실을 꾸려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랴, 초등학생인 아이 돌보랴,
매일매일이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주변에서 자기 관리 잘한다, 군살 하나 없이 늘씬하고 멋지다 라는 칭찬도 잘 듣습니다. 사실 저는 바쁜 와중에도 거의 매일같이 30분 이상 운동을 하고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고 또 옷차림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다니거든요. 이혼하고 혼자 살다 보니 오히려 이혼 전보다 더 스스로를 가꾸고 초라하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관리하고 신경 쓰는 삶을 살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고 밝아지는 것 같고요. 저는 7년 전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을 했을 당시만 해도 제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자신감 없고 주눅들고 우울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자괴감만 많이 느끼던 사람이었죠. 가만 생각해보면 결혼 생활 내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나름 당당하고 밝고 활기찼는데 결혼하면서 많이 주눅들고 자신감이 없어졌던 것 같거든요. 결혼 전 저는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격적으로도 밝고 활발했어요. 취미로 하는 운동도 많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편이었죠.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첫 만남부터 저한테 반했다며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남자의 첫인상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제가 너무 좋다고 지극정성이었고 저를 공주 대접해주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그런 공주 대접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줄 수도 있구나 신기하더라고요. 연애 기간 동안 그 남자의 지극정성을 보면서 결혼도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가 가정적이고 따뜻한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1년 뒤쯤에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남편의 근무지 이동이 결정되었어요. 제가 원래 살던 곳에서부터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지사로 가게 되었으니 꽤 먼 곳이었죠. 저는 직장도 있고 또 근처에 친정 부모님도 계셨기 때문에 살고 있던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시댁에서나 남편도 따로 사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무조건 따라가라고 하셨죠. 물론 저도 신혼인데 따로 살고 싶지는 않았기에 결국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남편을 따라 지역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낯선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니까 괜찮을 거다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그때부터 제 결혼 생활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지에 혼자 있어도 씩씩하게 아이를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출산을 하고 나서 우울증이 심하게 왔거든요. 산후 우울증은 누구나 겪는 거라고 경미하게 오거나 강하게 오거나의 차이라고 듣긴 했고 막연하게 저는 가볍게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평소에도 성격이 밝고 단순하고 낙천적인 편이었으니까 우울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몹시 생소했거든요. 그런데 산후 우울증이 오고 나니 저는 제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병증이 심했습니다. 늘 무기력하고 지치고 우울하고 그냥 제 몸뚱아리 하나도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품에 있는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졌고 또 제 스스로가 쓰레기같이 느껴지고요. 우울증만큼 저를 힘들게 한 건 불어난 몸도 있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살도 많이 쪘고 임신성 당뇨기가 있어서 고생을 꽤 했거든요. 아이 낳으면 찐 살은 어느 정도는 빠진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요. 찐 건 20kg가 넘는데 빠지는 건 끼케야 4, 5kg가 전부더라고요.
산후 우울증으로 기력은 없고 허리에 손목도 너무 아프고 살은 있는 대로 찐 데다 온몸은 다 튼 살로 뒤덮이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달라진 제 모습이 낯설고 슬펐습니다. 무엇보다 우울증으로 힘든 데다 곁에 의지할 사람이라도 있어야 했는데 남편은 매일같이 바쁘다고 했고 거기에는 친정 부모님이나 친구도 없었습니다. 저도 내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지게 되었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병원을 다니던지 좀 노력을 해보라 하더군요. 하지만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어떤 노력도 버겁습니다. 제가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알게 된 저희 엄마가 저희 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도 돌봐주고 저도 돌봐주고 같이 병원도 다녀주셨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 친정엄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살아나 있을까 모르겠을 정도로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만 믿고 내려가자고 했지만 내려오고 나서부터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에 몹시 소홀했습니다. 남편은 집에도 매일같이 늦게 들어왔고 아이가 울어도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밤에 아이가 우는 게 신경 쓰이고 거슬린다면서 아예 다른 방에서 자기도 했죠. 분명히 임신했을 때만 해도 남편은 너무 다정하고 아이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줄 듯이 했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나니 다른 사람처럼 변하더군요. 연애할 때 그렇게 저 좋다고 쫓아다니고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했을 땐 언제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아예 달라졌고요. 남편의 그런 행동과 달라진 마음 때문에 제 우울증은 한층 더 심해졌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맘때 엄마가 집에 계시면서 아이를 좀 대신 봐주셨고 저도 병원 다니고 운동도 조금씩 하면서 우울감이 훨씬 나아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장모님 불편하다는 핑계로 더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엄마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서방은 어떻게 매일같이 늦니? 항상 9시, 10시 이때 들어오는 것 같다. 일이 그렇게 많아? 뭐 그렇다고 말은 하는데 이사 오기 전에도 그랬어? 그땐 안 그랬지. 6시 칼퇴하고 7시 되면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뭐 이쪽 지사로 오고 나서 너무 바쁘다고 그러는데 뭐 어쩌겠어. 아휴, 너도 너지만 고서방도 일을 저렇게 매일같이 늦게 하면 몸이 나만 하려나 모르겠다. 저번 주에는 주말 출근도 했지? 그 회사는 뭔 사람을 그렇게까지 부려먹는다니. 월급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 진영이가 아빠 얼굴도 구경 못하겠어. 오죽하면 저번에 고서방이 진영이 안 왔는데 진영이가 자지러지게 울더라.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그러게. 낯선가 봐. 아빤데도. 아휴. 저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보살펴 주시는 엄마한테도 죄송하고 혼자 지내는 아빠한테도 죄송하고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도 솔직히 남편에 대한 원망도 없지 않아 자꾸만 들더라고요. 막말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주말부부로 사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엄마랑 같이 아이 좀 보고 육아휴직 끝나면 어린이집 보내고 저도 복직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내려가야 된다고 신혼기간에 주말부부가 말이 되느냐면서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저를 그렇게 닥달하셔서 내려왔는데 제 기분은 꼭 여기에 방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논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회사 일이 그만큼 바쁘다는데 어쩌겠나요. 오히려 늦게까지 일하는 남편이 더 힘들 테죠. 그렇게 저는 남편을 이해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후 너무 황당한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 예방접종을 맞추러 병원을 가려 했는데요. 자부담을 해야 하는 예방접종이 있었는데 남편 동네 쪽에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맞추면 엄청 싸게 맞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멀지도 않은 데다 영유아 검진도 해야 되니 이번에는 거길 가봐야겠다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그 동네로 운전을 해서 갔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참이나 기다려서 접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 접종 다 마치고 영유아 검진까지도 다 하고 나오니 어느덧 6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마침 남편 회사 근처를 지나가는 거다 보니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회사 쪽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전화를 걸었죠. 왜? 어디야? 회사지, 어디긴. 오늘도 야근? 당연하지. 그래도 저녁은 먹잖아. 나 여기 근처에 보건의료원 왔는데 저녁 혹시 같이 먹을래? 아니, 나 동료들이랑 그냥 뭐 시켜 먹기로 했어. 남편은 엄청 툭툭거리며 전화를 받더라고요. 귀찮다는 듯이요. 그 말투에 저도 기분이 좀 상했죠. 알았어. 근데 좋게 말하면 되지. 왜 그렇게 짜증내듯이 말해 매번? 회사 일로 바빠 죽겠는데 팔자 좋게 저녁이나 같이 먹자 그러고 있으니 그렇지. 알았어. 왜 짜증이야? 요즘 진짜 짜증 많이 부리는 거 알아? 몰라. 일단 끊어, 바빠. 어찌나 그렇게 바쁘신지. 비꼬지 마. 밤 늦게까지 일하느라 개고생하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내가 더 불쌍하다고 한마디 쏘아 붙이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더니 제 대답은 미처 다 듣지도 않고 회 끊어버리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다 싶고 부글부글했죠. 그런데 마침 아이가 뒤에서 우는 겁니다. 가만 보니 입에 물고 있던 쪽쪽이가 빠졌더라고요. 저는 다급하게 뒷좌석으로 가서 아이도 좀 달래고 빠진 쪽쪽이도 다시 물려주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한번 울면 울음이 잘 안 그쳤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아서 한참을 토닥토닥 달래줘야 했어요. 아이는 겨우 진정이 됐고 저는 아이를 다시 카시트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시동을 걸려는데 제 앞에는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남편이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몸을 살짝 핸들 쪽으로 내리듯이 숨었죠. 남편은 저에게 분명 야근을 한다고 했지만 다급하게 차로 가더니 올라타는 게 보였습니다. 야근이라더니 취소가 됐나 생각하며 남편을 가만히 보는데 남편은 차에 타고도 출발을 안 하더라고요. 차에 썬팅이 돼 있어서 잘은 안 보이지만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뭘까? 나한텐 왜 야근이라고 했을까? 왜 출발을 안 하고 저러고 있는 걸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남편의 차로 누군가 다가가더라고요. 머리가 길고 깡마른 여자였죠. 그 여자는 주변을 살짝 보더니 재빠르게 남편의 차 조수석으로 타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 동료인가 싶기도 한데 그러기엔 그 여자가 너무 주변을 살펴보면서 몰래 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차는 곧바로 출발을 했죠. 야근이라더니 지금 거짓말한 건가? 저 여자는 누구고 어딜 가는 거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일단 홀린 듯이 남편의 차를 쫓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도로에 차가 워낙 많긴 했지만 그래도 서너 대 정도 앞에 남편의 차가 보이긴 했죠. 남편을 미행하는 제 가슴은 세차게 뛰더라고요. 정지 신호를 받고 기다리다가 곧 파란불이 떠서 출발하려는데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보니까 쪽쪽이가 또 빠졌더라고요. 아이는 울지 남편 차는 멀어져 가지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는 결국 미행을 포기하고 차를 갓길에 세워둔 채 아이를 달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집에 계시던 엄마가 저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저는 멍한 기분으로 엄마에게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죠. 엄마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냐며 고서방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로 왜? 바쁜데. 라고 오더라고요. 엄마에게 그 문자를 보여줬더니 엄마도 황당한 표정이었습니다. 퇴근한 거 봤는데 뭐가 바쁘냐. 그 여자랑 놀아난다고 바쁘냐고 하고 쏘아붙이고 싶은 걸 엄마가 말려서 일단 참았죠. 회사야?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한참이나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뭔 일인데? 왜 전화 안 받아? 아, 무슨 일인데 그래. 회사인데 눈치 보게 자꾸 전화 받겠어?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참담한 기분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인간 바람 피는 건가 봐.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 엄마도 남편과 제가 나눈 대화를 읽어보고 기가 막힌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일단 오해일 수도 있으니 나중에 고서방 오면 둘이서 대화를 좀 나눠보라고 하셨어요.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라고 하셨죠. 그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잔다고 했고 저는 심란한 기분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시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진짜 야근이라도 하고 온 양 피곤해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요. 아우, 피곤하다. 진영이 예방접종은 잘했어? 아까 왜 자꾸 연락했는데? 나 한참 부장님하고 심각한 대화 중이었는데. 그 부장님이 너랑 차 탄 그년이냐? 하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나 사실 아까 주차장에서 전화한 거야. 당신 회사 주차장. 왔었다고? 그리고 당신도 봤어. 그 말에 남편 눈동자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날 봤다고? 나한테 야근이랬는데 차에 올라타는 것도 봤고 그 차에 어떤 여자가 타는 것도 봤어. 야근이라더니 어딜 갔다 온 거야? 그 여자는 누구고?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막 떨리더라고요. 내가 다 봤으니까 바른 대로 말해줘. 저기 방에 장모님도 있고. 그럼 따라와. 그렇게 저는 남편과 작은 방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남편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변명을 했죠. 당신이 오해한 거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동료 사이고 공장에 일이 있어서 같이 외근을 갔어. 아까는 회사라며. 가타부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지. 어쨌든 다 회사 일이니까. 정말 일하고 온 거 맞아. 그럼 당신 회사 동료 직원이라고? 그렇다니까. 공장 쪽에 일이 생겨서 급하게 간 거고. 근데 그 직원이라는 여자는 왜 그렇게 주변 눈치를 보면서 와? 눈치는 무슨. 그냥 당신이 오해를 한 거지. 눈치 볼 게 뭐 있어. 남편은 회사 직원이라면서 그냥 일하러 외근을 같이 나간 거라고 우겼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직감상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오해라고 펄쩍 뛰고 저도 다른 증거는 없잖아요. 계속 남편을 몰아세울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날 이후 저한테 부쩍 관심을 가지고 제 건강 상태도 살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건강 상태를 살핀다기보다 제 눈치를 본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날 일은 석연치 않았지만 일단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회사 직원이라고 해명도 했고 저도 더 이상 골치 아픈 일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 흐린 눈을 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5, 6개월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시부모님에게도 다 알렸다면서요. 아이도 도를 넘겼고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준비하던 참이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던 거죠.
이유가 뭐냐니까 제가 너무 자기를 지치게 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로서 매력이 너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밝고 활발해서 좋았던 건데 결혼하고 나니 맨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자기도 집에 들어오기 싫고 너무 지친답니다. 임신 후 출산하고 지 하나 믿고 여기까지 따라 내려온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제가 어떤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없고 그저 이혼만 했으면 하더군요. 저는 내 핑계 대지 말라고 여자 생긴 거냐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주차장에서 봤던 그 여자 솔직히 동료 직원 아니고 따로 만나는 여자 아니냐고 했죠. 남편은 저보고 의처증기가 있다면서 자기를 너무 숨막히게 한답니다. 자기는 바람 같은 거 핀 적 없고 그냥 저한테 정 떨어졌대요. 그게 이혼을 원하는 이유랍니다. 저랑 남은 인생 같이 살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갑갑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진영이는 생각 안 하냐고 했는데 애는 제가 잘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양육비는 빠지지 않게 줄 거랍니다. 남편은 제 탓으로 돌리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저는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저한테 들이댔던 것처럼 뭐에 하나 꽂히면 물불을 안 가리는 편이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 통보를 하고 나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말도 없이 외박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상담 후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집에도 안 들어온다는 것도 증거로 열심히 남겼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것에 대한 증거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도 잘 안 들어왔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작정 그 뒤를 쫓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저희 아이를 대신 봐주기로 하셨고 저는 렌트카 회사에서 차를 한 대 빌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 후에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제가 직접 쫓아보기로 했죠. 저는 남편의 회사 근처에서 잠복을 했습니다. 남편의 퇴근까지 기다렸는데 며칠간은 그냥 곧바로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남편의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남편이 퇴근을 했고 저는 남편을 천천히 뒤따라갔어요. 그런데 남편의 차는 얼마 가지 않아 정차했고 거기서 한 여자를 태우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번에 제가 봤던 그 직장 동료라는 여자였죠. 머리가 길고 마른 여자요. 그럴 줄 알았다 싶어서 제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차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근처에서 또 기다렸어요. 한참 뒤 남편과 그 여자가 나왔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 차를 다시 따라갔습니다. 그 차는 어느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아마 그 여자의 집인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 다 찍고 남편의 차가 그 오피스텔에 주차되어 있는 것도 찍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바람이 났고 그 상대 여자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며칠 더 미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얼마 뒤 저는 또 남편의 회사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와 어디론가 가는 것을 따라갔죠. 그리고 어느 술집 주차장으로 갔고 저도 주차장에 차를 일단 댔습니다. 따라 들어가서 좀 찍어봐야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와 모자를 잘 쓰고 그 술집에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죠. 직원분에게는 그냥 혼자 왔다고 하고 구석진 자리로 안내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남편과 그 여자를 호시탐탐 지켜보았죠. 사진도 찍고요. 남편은 자리를 옮겨 그 여자 옆자리에 앉아 어깨동무도 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기막힘으로 심장이 막 뛰었지만 심호흡하며 그 모습을 조심스럽게 찍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제 쪽을 확 보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랐죠. 마스크를 쓰고 모자도 썼지만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알아본 듯 놀란 얼굴로 빤히 쳐다봤고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막 달려오더니 저를 붙잡더라고요. 뭐야? 당신 여기서 뭐해? 그렇게 남편이 저를 붙잡으니 술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손 놓으라고 그랬죠. 설마 나 찍은 거야? 그러더니 남편은 제 손에 있는 폰을 뺏으려고 했고 저는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제 사이에 실랑이가 일어났고 직원까지 놀라서 다가왔어요. 이거 안 놔?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제 폰 뺏으려고 해요. 제 외침에 남편은 계속 제 폰을 뺏으려고 했고 직원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놓으라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제 팔을 밀치듯이 확 놓았고 저는 그 바람에 뒤로 나자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옆 테이블에 부딪혔는데 테이블 위에 있던 어묵탕이 넘어진 제 머리 위로 확 쏟아졌죠.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자리에 엎어져 있는 채로 어묵 국물 다 쏟아져 있고 남편과 그 여자가 앞에 있고요. 옆 테이블 분들이 괜찮느냐 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비참한 꼴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 여자를 봤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보더니 픽 하고 비웃는 그 모습을요. 저는 그때 이성을 잃고 그 여자한테 달려들었고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말리려길래 남편 머리채까지 잡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밀치고 떠미는 와중에도 저는 그 여자 머리를 끝까지 놓지 않았고 그 여자가 꽥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한 행동인데도 기억이 뜨문뜨문 날 정도로 저도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정신 차려보니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오셨고 저 여자는 저 때문에 머리에 땜통이 생길 정도라면서 저를 고소하니 어쩌니. 그 모습에 저희 엄마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바람핀 주제에 둘 다 뻔뻔하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하여튼 한바탕 난리였죠. 그 여자가 저를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했지만 저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남편을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모은 증거로 남편과 그 여자 상간소송도 진행했죠. 그 후 상간소송 소장도 받았는지 그 여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거 취하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저한테 거은 폭행 소송도 취하해 준대요. 저는 필요 없으니 너도 끝까지 가라. 나도 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빨간 줄 그어봐야 정신 차릴 거예요? 상간소송은 빨간 줄 안 그이지만 이건 폭행이야. 라는데 와, 인간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는 지 머리채를 잡은 것도 아니고 남의 남편하고 바람난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가요? 저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소송 취하하라고 난리치는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고 내가 빨간 줄이 몇 개가 그이든 상간소송은 절대 취하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진짜 독하다 독해. 무슨 덩치는 씨름 선수만 해가지고 사람을 쥐어뜯고 아줌마 깡패예요? 아줌마가 내 머리 당겨서 거기 땜통이 생겼다고. 아줌마 꼬라지 보니까 오빠가 왜 이혼하고 싶어 했는지 알겠어. 남편 마음 못 잡고 사는 거 그거 아줌마 탓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더라고요. 저보고 덩치가 씨름 선수만 하고 제 꼬라지가 어쩌고 하는데 남편 마음도 못 잡은 거 제 탓이라는데 뒷목이 확 땡기고 너무 기막힌 겁니다. 야, 너 이거 다 녹음돼. 이것도 다 증거로 넘길 거야. 유부남 꼬셔서 노란한 주제에 어쩜 이렇게 뻔뻔하니? 남 탓하지 말고 아줌마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요. 왜 나한테 난리야? 그런다고 오빠 아줌마한테 안 돌아가요. 필요 없어. 처자식 놔두고 그러고 다니는 쓰레기 나도 필요 없어. 네가 많이 걷어써라. 아들, 딸 줄줄이 낳고 평생 데리고 살아. 너네 아들은 지네 아빠 닮아서 불륜질하고 살 거고 너네 딸은 남편이 바람나서 내 심정 똑같이 느끼고 살 거다.
뭐라고요? 이 아줌마가 미쳤나 정말. 어디서 저주를 퍼부어? 상간소송 취하 절대 못해. 빨간 줄. 그래, 그이지 뭐. 남편이랑 놀아는 상간녀 좁에다가 생긴 건데 부끄러울 거 없어 나는. 네가 부끄럽겠지. 난 부끄러울 거 없거든요? 그러면 너네 부모한테도 말하고 네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나중에 자식 새끼들 낳으면 다 얘기해줘라. 너랑 그 인간 어떻게 만났는지.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속이 끓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분통 터지고 화가 나던지요. 저는 그때 그 통화까지 더해서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폭행건은 쌍방의 잘못인데다 이유도 참작되어서 잘 지나갔어요. 대신 상간소송은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 여자 남편이 패소를 했죠. 저는 그 내용에 대해 그 회사의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두 년놈이 바람피웠고 나는 그걸로 이혼했고 그 둘은 상간소송에서도 패소했다고요. 결국 남편과 그 여자는 회사에서 손가락질 받다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그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처밖에 없었던 결혼 생활이라 돌아오고 나서도 한참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위자료 소송에서 이겼다 해도 제 마음은 너무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과 그 상간녀는 재혼을 했다고 들었고 아이도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것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더 비참하게 느껴지고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살 순 없었어요. 그것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그 생각하니 더 분통 터졌거든요. 그 생각을 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집에서만 주로 지내다 보니 피부는 푸석푸석, 머리는 어디까지 길어져 있고 살도 퉁퉁 불어나 있고 예전에 그 반짝반짝하고 꿈 많았던 저는 없어져 있고 우울한 몰골의 한 여자만 거울 앞에 서 있더군요. 저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먹었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도 우울하게만 지내던 제가 달라지고 싶어하니 너무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면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께는 지금도 참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네요. 살이 너무 많이 찐 탓에 건강도 정말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살부터 빼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일단 마음 먹고 살부터 빼기로 했어요. 한동안 안 했지만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었다 보니 다시 운동도 시작하고 식단 관리도 했죠. 운동하면서 건강 관리도 하니 오히려 마음이 가뿐해지고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시 취업 준비도 했습니다. 애가 있고 경력도 단절이 됐었다 보니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를 써줄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봉은 좀 적지만 그래도 집에서도 가깝고 사장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라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제 삶의 리듬을 되찾아가면서 저는 예전의 생기를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했더니 체력적으로 좋아지고 우울증도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호전됐고 저는 다시 활기차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그 남자랑 이혼을 한 게 불행이 아니라 다행인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최소한의 의리도 책임감도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남편과 헤어진 건 내 인생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잘한 선택이었구나 깨달은 거죠. 그 뒤로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그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것들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죠. 그렇게 저는 그 회사에서 5년 넘게 일하다가 제 회사를 따로 차려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새로 차린 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조금씩 성과도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남편은 따로 아이를 보러 오지는 않았는데 그나마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는 편이었습니다. 저도 그 인간이 오지 않는 편이 훨씬 나아서 양육비만 제대로 보내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혼하고 7년 정도 지났을 즈음 남편이 아이를 보러 오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거절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꾸 아이한테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이에게 물어봤는데 저희 아이는 그래도 아빠인지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 어렸을 때 이혼한 거라 이혼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도 했고 저도 자세하게 말 안 해줬거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절대 안 보여주고 싶지만 아이가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니 어쩌겠나요. 알겠다고 했고 남편이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얼싸안고 너무 많이 컸다면서 아빠가 미안하다면서 어쩌고 그러는데 진짜 너무 가증스럽더라고요. 이혼하고 7년 넘게 애 찾아와 볼 생각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가슴 절절한 아빠 흉내내는 것이요. 전 남편은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미안해. 내가 안 나타나는 것이 애한테도 당신한테도 나을 것 같아서. 맞아.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애가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니까 당신한테 한 짓이 너무 미안하기도 해. 이제는 아무 소용없는 소린 거 아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싶더라고. 그리고 우리 진영이한테도 미안하고. 그래, 맞아. 당신 말대로 이제 아무 소용없는 소리네. 그나저나 당신 정말 많이 예뻐졌다. 나 당신 소식 자주 들어. 사무실 차렸다고. 진짜 대단하다. 누구한테 듣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내 소식 듣지 마. 불쾌하네. 진영이랑 시간 보내고 약속된 시간까지 데리고 와. 저는 그렇게 남편의 개수작을 칼 차단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와서 저한테 다시 찝쩍거리려고 하는 게 너무 역겹더라고요. 그 후에도 남편은 아이 핑계로 저한테 수작 부리려고 했는데 저는 양육비 관련된 거 아니면 일절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아이와 개인적인 연락을 해서는 아이 생일 파티를 해주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아이가 원하는 선물도 사놨다고 하고요. 아이도 너무 기대를 하고 좋아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아예 남남이고 제 입장에선 남편놈 면상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아이에게는 아빠고 남편도 아빠로서 지 역할은 한다는 거니까 말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놈과 아이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생일을 한다고 했고 저는 아이를 데려다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꾸 밥만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는데 아이가 자꾸 엄마도 같이 생일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 생일 축하만 하고 갈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요. 그리고 같이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체험관에 놀러 간다고 했고 저는 갔다가 시간 맞춰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또 남편이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거절했고 자꾸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혜인아, 내가 예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이제 알겠다. 그리고 이렇게 당신이랑 진영이랑 셋이서 만나는 거 나 너무 행복하고 좋아. 이게 행복인 건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보세요, 고정수 씨. 그 여자랑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애도 있는 걸로 아는데? 나 사실 그 여자랑 이혼 생각해. 그 여자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 내가 그때 뭐에 씌웠던 것 같아. 그런 여자랑 내가 미쳤지. 라면서 그 여자 욕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저랑 애 버리고 집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선 저한테 그 여자 욕을 하며 이혼하고 싶다는 겁니다. 와, 이 인간 진짜 한없이 가볍고 생각 없는 인간이구나. 핵폐기물 쓰레기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아이도 못 만나게 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야, 고정수, 너 말 다 했니? 갑자기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놀라서 쳐다보니 그 여자였습니다. 과거 남편의 상간녀이자 이제는 남편의 아내가 된 그 여자요. 전 남편도 저도 벙쪘죠. 가만 보니 그 여자는 전 남편을 미행한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는 제 쪽으로 다가왔고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아줌마,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내 남편한테 찝쩍거려요? 둘이 뭔 사이인데?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여자 꼬라지가 7년 전 그때와는 아예 딴판이더라고요. 너무나도 추레해진 모습으로 저한테 따지고 드는데 참 어이가 없었죠.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너 나 미행했냐? 그래. 그런데 뒤에서 전연하고 만나? 야, 고정수, 네가 인간이야? 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뭐? 나랑 이혼을 하고 싶어? 그래, 네 집착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힌다. 네 낯짝만 봐도 소름이 끼쳐. 뭐야? 야, 이 새끼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하면서 둘이서 싸우는데 진짜 가관이었죠. 저는 화장실로 가서 아들 데리고 나가야겠다 싶어서 일어나려는데 그 여자가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어딜 나가?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왜? 그래서 저는 그 여자 팔을 확 뿌리쳤습니다. 나 이혼했지. 너랑 저 인간하고 바람 펴서. 나 저 인간 얼굴만 봐도 토 나와. 너도 마찬가지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애 핑계대고 고만 찝쩍거리라고 네 남편한테 좀 전해줄래? 나도 역겨워서 더 이상은 못 참겠고 이제는 우리 애도 못 보여줄 것 같거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고정수 씨, 상간녀랑 결혼까지 하고 애도 낳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이제는 제발 좀 가정에 충실하세요. 무슨 발정난 개도 아니고 사람이 책임감이라는 게 없니? 제 말에 남편도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도 말했습니다. 남편 바람 필까봐 미행 다니는 거야? 네 꼬라지도 참 어지간히 불쌍하고 꼴사납다. 둘이서 그 난리를 치며 이혼해달라길래 뭐 대단한 사랑이라도 하는 줄 알았더니 네가 그랬지? 남편 마음도 못 잡고 사는 거 그거 내 탓이라고. 그러는 너는 참 퍽이나 저 인간 마음 잘 잡고 사는가 보네. 헤어지지 마.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인데 서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 참고로 나는 네 남편 같은 인간 트럭으로 주면 그 트럭째로 소각장에 갖다 버리고 싶거든? 그러니까 더러운 오해 같은 거 하지 말고 고정수 저 인간 평생 잘 끼고 살아. 제 말에 상간녀도 부들부들거리고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남편도 입이 떡 벌어지고요. 저는 그 길로 화장실로 가 아이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말을 들은 전 남편도 충격 꽤나 받았는지 그 후로는 애 보러 온다는 말도 없더라고요. 아이가 연락해도 답장도 없고요. 아이도 아빠에게 너무 실망해서 이제는 안 보고 싶다는 소리도 하더라고요. 아이가 상처받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해도 그런 최악의 아빠를 계속 보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한 번은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잘 알려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제 남편하고 바람났는데도 오히려 저를 조롱하던 그 상간녀와 최소한의 의리와 책임감도 없던 인간 쓰레기 전 남편. 그 난리 부르스를 치고 둘이서 재혼까지 했다더니 그 인간들 지금 꼬라지야말로 참 볼만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아직도 여기저기 흘리면서 바람필 생각이나 하고 있고 상간녀는 첩이첩골 못 본다는 말처럼 행여나 남편놈이 바람필까봐 미행까지 다니는 것 같고요. 그 둘한테 딱 걸맞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당한 게 아니라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이 제 인생에 다시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고요. 많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를 잘 견디고 보란듯이 잘 살아가는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